제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죠? 그 사람이 내게 물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7년 만에 마주친 그 얼굴. 한때 내 딸의 남편이었던 남자. 내가 저주했던, 내가 미워했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던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자기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남루한 옷차림, 더러워진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물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딸을 버리고 도망친 그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내 딸을 배신한 비겁한 남자가 맞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큰 울림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년 전 내가 저지른 끔찍한 오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졌다는 그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비명 같은 목소리. 하얀 병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한 단어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말기. 그리고 3개월. 우리 딸 서연이가 암 진단을 받은 건 8년 전 겨울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7년 하고도 6개월 전이었다. 그때 서연이는 겨우 32살이었다. 한창 예쁠 나이였다. 결혼한 지 5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딸이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딸은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가 아픈 것 같다고.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워온 내게 서연이는 전부였다. 그 아이가 없으면 나는 살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다고 했다. 아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어간다고 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말했다. 말기암이라고. 전이가 너무 많이 됐다고. 치료를 해도 1년을 버티기 힘들 거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딸의 병실을 지키며 나는 생각했다. 사위는 어디 있나? 김서방은 어디 있나? 딸이 이렇게 아픈데 왜 옆에 없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딸에게 물었다. 김서방은 어디 있냐고. 왜 연락이 안 되냐고. 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이가 떠났다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그래서 집을 나갔다고.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딸이 이렇게 아픈데? 딸이 죽어가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나는 소리쳤다. 당장 찾아가서 데려오겠다고.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냐고. 하지만 딸이 내 손을 붙잡으며 찾지 말라고 했다.
제발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김서방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증오하기 시작했다. 딸의 투병은 1년도 채 가지 못했다. 의사의 말대로였다. 아니, 의사의 예상보다 더 빨랐다. 딸은 점점 약해졌다. 밥을 먹지 못했다. 걷지 못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매일 병실을 지켰다. 딸의 손을 잡고 딸의 이마를 쓰다듬고 딸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어릴 적 재워줄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딸이 내 손을 잡고 가늘게 말했다. 김서방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나는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딸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다. 엄마한테 거짓말했다고. 무슨 거짓말이냐고 물으려는 순간 딸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다. 의사가 달려왔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 딸 서연이는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 32살. 너무 짧은 생이었다. 너무 일찍 떠난 내 딸이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친구들이 왔다. 친척들이 왔다. 하지만 김서방은 오지 않았다. 나는 그날도 그를 저주했다. 어떻게 아내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비겁할 수 있나?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그가 나타났다. 검은 양복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았다. 달려가서 그의 멱살을 잡았다. 어떻게 감히 여기 오냐고 소리쳤다. 그는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 말 좀 들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얼굴도 보기 싫었다.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한 번 소리쳤다. 꺼지라고. 내 얼굴 다시 보기 싫다고.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그 남자가 빨리 사라지길 바랐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나는 김서방을 다시 보지 못했다. 7년 동안 나는 혼자가 됐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제 딸마저 없었다. 65세의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딸을 보낼 수 없었다. 딸의 방을 그대로 뒀다. 딸의 옷을, 딸의 책을, 딸의 인형을, 모든 것을 그대로 뒀다. 매일 딸의 방에 들어가 청소를 했다. 딸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눴다. 혼잣말처럼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내가 좋아하던 봄이 왔다고,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를 만들었으니 같이 먹자고, 엄마 보고 싶냐고, 엄마도 너 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7년이 흘렀다. 7년 동안 나는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그리고 김서방을 미워하며 살았다. 그 증오가 나를 버티게 해줬다. 그 분노가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저 자식만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거라고, 저 자식만 없었으면 우리 딸이 더 오래 버텼을 거라고
나는 매일 밤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잠들었다. 딸을 꿈꾸며.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7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 날이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었다. 딸이 좋아하던 된장을 사려고. 시장 골목을 걷는데 저 멀리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다. 노숙자려니 하고. 나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다.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얼굴을 봤을 때 나는 숨이 멎었다. 김서방이었다. 7년 전 장례식장에서 쫓아냈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남루한 옷, 더러워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초점 없는 방황하는 눈빛.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어디냐고,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름을 불렀다. 김서방이라고. 그가 나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누구냐고 물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7년 전에는 그렇게 어머님 부르던 사람이 장모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흐려졌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제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김서방이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잘 모르겠다고, 여기가 어딘지도,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가 떨고 있었다. 추위에 떨고 있었다. 겨울인데 얇은 옷만 걸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7년 동안 저주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하지만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일단 일어나 보라고 했다. 그를 부축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얼마나 굶었을까? 얼마나 떠돌았을까?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다. 집으로 가자고. 일단 집으로 가자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왜 내가 이 사람을 데려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손님방에 눕혔다. 그는 곧바로 잠들었다. 아니, 기절한 것 같았다. 고열이 심했다. 나는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줬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 사람을 돌보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우리 딸을 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딸을 배신한 사람인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계속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먹였다. 밤새 그를 간호했다. 그리고 새벽녘에 생각했다. 내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아야겠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그렇게 7년 만의 재회는 이상하게 시작됐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던 내가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7년 동안 품었던 미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고열이 계속됐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나를 따로 불렀다. 환자와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사위라고. 죽은 딸의 남편이라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겼다. 그리고 말했다. 중기 알츠하이머라고. 최소 5년 이상은 진행된 것 같다고. 지금 상태로는 최근 기억은 물론이고 오래된 기억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5년 이상.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5년이면 우리 딸이 죽고 2년 후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의사가 계속 말했다. 이 정도면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왜 내가 이 사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이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7년 동안 저주했던 사람인데. 김서방은 사흘째 되는 날 깨어났다. 눈을 뜨더니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병원이라고 했다. 왜 자기가 병원에 있냐고 물었다. 쓰러져 있어서 데려왔다고 했다. 그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뭐라고 해야 할까? 내 장모라고 해야 할까? 내가 버린 아내의 엄마라고 해야 할까?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서방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또 물었다. 자기 이름이 뭐냐고. 김민우라고 알려줬다. 그가 천천히 따라 말했다. 김민우, 김민우. 자기 이름을 외우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게 뻔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가 또 물었다.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고. 집으로 모시고 갈 거냐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방법 같은 건 없었다. 김서방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다. 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요양원에 보내자니 돈이 문제였다. 김서방에게 재산이 있는지도 몰랐다. 통장이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결국 나는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손님방에 다시 눕혔다. 약을 챙겨줬다. 밥을 만들어줬다. 김서방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물었다. 여기가 어디냐고. 자기가 왜 여기 있냐고. 나는 그때마다 대답했다. 여기는 내 집이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한다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나는 김서방을 돌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혔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 하나 싶었다.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밥을 먹여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김서방 방으로 갔다. 잘 잤냐고 물었다. 아침 먹자고 했다. 김서방은 매번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대했다. 누구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여기 주인이라고 대답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김서방의 옷을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뭔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낡은 가방이었다. 작은 크로스백, 끈이 다해져서 끊어질 것 같은 가방. 열어보니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다. 먼저 눈에 띈 건 사진이었다. 딸의 사진. 서연이와 김서방의 결혼 사진이었다. 하지만 사진이 너무 낡아 있었다. 구겨지고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얼마나 자주 꺼내봤으면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많이 만졌으면 이렇게 닳았을까? 다음은 영수증들이었다. 카페 영수증. 딸이 좋아하던 그 카페. 날짜를 보니 7년 전이었다. 아니, 8년 전부터 있었다. 딸이 아프기 전부터의 영수증들. 왜 이걸 모아뒀을까? 케이크 영수증도 있었다. 딸의 생일 날짜였다. 매년 같은 날짜에 영수증이 있었다. 7년 동안 매년 딸의 생일에 케이크를 샀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가 나왔다. 접혀 있는 종이. 펼쳐보니 진단서였다. 알츠하이머 진단서. 날짜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8년 전이었다. 8년 전. 딸이 아프기 전이었다. 딸이 김서방이 떠났다고 말하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김서방은 딸이 아프기도 전에 이미 아팠던 것이다. 알츠하이머를. 초기 알츠하이머를. 손이 떨렸다. 진단서를 다시 읽어봤다. 분명했다. 8년 전 3월.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 기억력 감퇴, 방향 감각 상실, 인지 기능 저하. 약물 치료 권장. 그럼 이게 무슨 의미지? 김서방이 딸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건가?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건가? 그럼 왜 떠난 거지? 왜 딸을 두고 간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해가 안 됐다. 8년 전에 이미 아팠다면 그럼 딸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김서방이 바람 폈다고 했을까? 아니면 딸도 몰랐던 걸까? 김서방이 숨겼던 걸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엄마한테 거짓말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의 의미가 뭐였을까? 나는 진단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김서방의 방으로 갔다. 김서방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돌아봤다. 누구냐고 물었다. 언제나처럼. 물어보고 싶었다. 왜 떠났냐고. 왜 딸을 두고 갔냐고.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지만 물어봤자 소용없었다. 김서방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8년 전은커녕 8시간 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밥 먹으라고 했다.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 앉았다. 내가 차려준 밥을 먹기 시작했다. 된장찌개였다. 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김서방이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 찌개 제가 먹어본 적 있나요? 뭐라고? 김서방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된장을 진하게, 두부를 큼직하게. 서연이가 좋아하던 방법이야. 내가 말했다. 김서방이 나를 쳐다봤다. 그게 누구죠? 자네 아내였어. 제게 아내가 있었나요? 김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밥 먹으라고 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김서방이 또 중얼거렸다. 제 아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자네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자네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진단서가 자꾸 떠올랐다. 8년 전, 초기 알츠하이머. 그럼 김서방은 딸이 아프기 전에 이미 자기가 아팠다는 걸 알았던 거다. 그리고 떠났다. 왜? 무슨 이유로? 답은 하나뿐이었다. 딸을 지키려고. 자기 병 때문에 딸이 힘들어질까봐. 자기 때문에 딸이 고생할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떠난 거다.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럼 딸은 알았을까? 김서방의 진짜 이유를. 딸이 한 거짓말은 뭐였을까? 머리가 아팠다. 7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 증오했던 사람.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은 딸을 사랑해서 떠난 걸지도 모른다. 그럼 나는 7년 동안 뭘 한 거지? 7년 동안 잘못된 미움을 품고 산 거지.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어쩌면 진단서는 나중에 받은 거고, 정말 바람을 피운 건지도 몰라.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김서방의 가방을 다시 뒤졌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발견했다. 작은 메모지들, 구겨진 메모지들, 김서방의 글씨로 쓰인 것들,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하나씩 펼쳐 읽기 시작했다. 17년 4월. 서연아, 미안해. 오늘 또 길을 잃었어. 집을 찾는데 2시간이 걸렸어. 17년 5월. 17년 6월. 서연이 생일 케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가게를 못 찾았어. 1시간을 헤맸어. 서연이 미안해. 18년 7월.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러면 넌 나를 돌보느라 내 삶을 포기할 거야. 18년 8월. 떠날게.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야. 미안해. 메모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김서방은 알고 있었다. 자기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딸을 지키려고 떠난 거였다. 거짓말을 하고 떠난 거였다. 그럼 딸도 알았을까? 김서방의 진짜 이유를. 나는 딸의 방으로 갔다. 7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그 방으로. 딸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딸이 남긴 뭔가가 있을까 싶어서. 일기장이라도 편지라도 뭐라도. 서랍을 열었다. 책들이 있었다. 딸이 좋아하던 소설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작은 노트. 꺼내보니 일기장이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딸의 일기를 읽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알아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나는 서랍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자물쇠를 억지로 열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다. 7년 동안 몰랐던, 7년 동안 오해했던 그 진실을. 일기장의 첫 페이지는 8년 전 봄이었다. 딸이 김서방과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였다. 오늘 그이가 이상했다.
약속 시간을 잊어버렸다. 내가 전화했더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1시간 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다. 길을 잃었다고 했다. 살던 동네인데 길을 잃다니. 걱정된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이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한다. 아침에 한 얘기를 저녁에 또 한다. 지적하면 미안하다고 한다. 자기도 모르겠다고 한다. 요즘 머리가 이상한 것 같다고. 나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하다. 또 다음 페이지. 그이가 병원에 갔다 왔다. 며칠 전 내가 병원 가보라고 했었다.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그이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봤다. 진단서, 알츠하이머. 초기 알츠하이머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 그이는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왜? 왜 말하지 않은 거지? 눈물이 났다. 딸도 알고 있었다. 김서방이 아프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서방은 딸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딸은 김서방이 힘들어할까봐. 다음 일기를 읽었다. 그이를 지켜봤다. 며칠 동안 유심히 봤다.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못 찾는다. 방금 한 말을 기억 못한다. 길을 헤맨다. 그이는 내 눈치를 본다. 들킬까 봐 조심하는 게 보인다. 왜 말하지 않는 거야? 왜 혼자 끙끙 앓는 거야? 오늘 그이가 또 길을 잃었다. 2시간 넘게 연락이 안 됐다. 찾아 나서려는데 전화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했다. 집이 어디였는지 잊어버렸다고. 주변 간판 이름을 말해달라고 했다. 데리러 갔다. 그이는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고만 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 그이가 오늘 말했다. 병원에 또 갔다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이라고. 하지만 의사가 말했대. 결국엔 더 나빠질 거라고. 언젠가는 나도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울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아픈 건 그이 잘못이 아닌데. 다음 페이지는 한 달 후였다. 그이가 달라졌다. 말이 없어졌다. 나를 피한다. 같이 있어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밤에 자다가 보면 그이가 울고 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운다. 내가 알까봐 숨죽여 운다. 나는 잠든 척한다. 그이를 안아주고 싶지만 그러면 그이가 더 미안해할 것 같아서 오늘 그이에게 말했다. 아프면 같이 있자고. 내가 돌봐줄게. 평생 같이 있기로 했잖아. 그이가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나는 소리쳤다. 짐이 무슨 짐이야. 우리 부부잖아. 그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았다. 한참을 안고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잠시 내려놓았다.
숨을 고르려고 했다. 하지만 눈물이 멎지 않았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시 일기장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 아침 그이가 없었다. 침대가 비어 있었다.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3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문자가 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다음 문장을 읽었다. 서연아, 미안해. 나 다른 사람 좋아하게 됐어.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야? 계속 걸었다. 꺼져 있었다. 그이의 짐이 다 사라져 있었다. 옷도, 책도, 신발도 모든 게 사라졌다.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친구들에게 전화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이의 회사에 갔다. 퇴사했다고 했다. 일주일 전에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고? 거짓말이야. 그이의 눈빛을 봤어. 나를 사랑하는 눈빛이었어. 그런데 왜 이러는 거야? 다음 페이지에는 답이 있었다. 알았다. 이제 알겠다. 그이는 나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자기 병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까봐. 나를 돌보느라 내 인생을 포기할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나한테 상처를 줘서 나를 밀어내려고. 바보야. 바보 같은 사람.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나도 당신 아내야. 같이 아파하고 싶어. 같이 버티고 싶어. 하지만 찾지 않을 거야. 그이를 찾지 않을 거야. 그게 그이가 원하는 거니까. 그이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떠난 거야. 그럼 나도 그이를 자유롭게 해줘야지. 그게 그이를 지키는 방법이야.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딸아, 우리 딸아, 넌 그렇게 혼자 아파했구나. 혼자 참았구나.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를 펼쳤다. 한 달 후의 일기였다. 엄마가 물었다. 그이는 어디 갔냐고. 나는 거짓말을 했다. 바람 폈다고. 다른 여자 만났다고. 헤어졌다고.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당장 찾아가겠다고 했다. 나는 말렸다. 찾지 말라고.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고. 엄마, 미안해.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그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엄마가 그이를 찾으면 데려올 거야. 그러면 그이는 자기 병을 돌보지 못할 거야. 나를 돌보느라, 엄마한테 미안해하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거야. 차라리 엄마가 그이를 미워하는 게 나아. 그래야 그이가 자유로울 수 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일기장 위로 내 눈물이 번졌다. 딸아, 너는 혼자 그 무게를 다 짊어졌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혼자 그 슬픔을 삼켰구나. 다음 페이지는 몇 달 후였다. 요즘 자꾸 피곤하다. 몸이 무겁다. 밥맛이 없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오늘 검사 결과를 들었다. 암이라고 했다.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이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그 일을 찾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찾지 않을 거야.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그이가 돌아올 거야. 아픈 나를 돌보려고 자기를 희생할 거야. 그럴 순 없어. 이미 나는 아파. 치료해도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차라리 그이는 자기를 돌보며 살았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너는 왜 혼자 그렇게 아파했니?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있었잖아. 엄마가 함께 아파할 수 있었잖아. 그리고 김서방. 자네도 혼자 그렇게 아팠구나. 서로를 지키려고 헤어졌구나. 서로를 사랑해서 떠났구나. 나는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그저 울고 또 울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서방이었다. 문을 조금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괜찮냐고 물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다. 불안한 눈빛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다. 나는 계속 울었다. 김서방은 그저 내 옆에 있어줬다.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슬픈 일이 있냐고. 도와줄 수 있냐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네는 이미 많이 아팠다고. 너무 많이 아팠다고. 김서방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네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가 말했다. 김서방의 눈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떠올랐다.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말에 조금 기뻐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지키려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었어. 김서방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김서방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뭔가 소중한 걸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모양이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슬펐던 것 같았다. 나는 김서방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한 사람은 기억을 잃었고 한 사람은 뒤늦게 진실을 알았다. 그렇게 딸이 남긴 사랑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김서방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아니, 처음부터 미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딸을 사랑했다. 너무 사랑해서 떠났다. 그리고 딸도 그를 사랑했다. 너무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다. 나는 7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 7년 동안 엉뚱한 사람을 미워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였다. 김서방을 돌보는 것. 딸이 지키려 했던 그 사람을 내가 돌보는 것. 그게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아직 읽지 못한 마지막 페이지들이 남아 있었다.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기록들. 손이 떨렸지만 읽어야 했다. 딸의 마지막 마음을 알아야 했다. 병원 치료가 너무 힘들다.
매일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아프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더 아프다. 지금 그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길을 잃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오늘 엄마가 병문안 오셨다. 너무 야윈 내 모습을 보고 우셨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가 그의 얘기를 꺼냈다. 그 나쁜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엄마, 아니야. 그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이도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을 거야. 나보다 더 힘들 거야. 나는 적어도 엄마가 있지만 그이는 혼자니까.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면 엄마가 그이를 찾아 나설 거야. 그러면 안 돼. 그이는 자유로워야 해. 나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면 안 돼. 눈물이 또 났다. 딸은 죽어가면서도 김서방을 걱정했다. 자기 고통보다 그 사람의 고통을 더 걱정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길어야 한 달이라고. 무섭다. 죽음이 무섭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이를 다시 못 본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그이를 부르면 안 돼. 자기가 나를 버려서 죽게 했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쓸 수 없다. 그럴 순 없다. 다음 페이지는 딸의 손글씨가 흐트러져 있었다. 많이 아팠던 것 같았다. 내가 죽으면 그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고. 장례식에도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엄마, 미안해. 또 거짓말했어. 사실은 그이가 너무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안 돼. 그이는 내 장례식에 와서 무너질 거야. 평생 자책하며 살 거야.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나아. 그래야 그이가 나를 잊고 살 수 있어. 나는 페이지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다.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람을 지키려 했구나. 내 고통보다 그 사람의 고통을 더 걱정했구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딸이 죽기 며칠 전의 기록이었다. 글씨가 흐릿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다. 엄마, 이 일기를 언젠가 읽게 되실까요? 아니면 영영 못 읽으실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이걸 읽게 되신다면 부탁이 있어요. 그이를 찾아주세요. 그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에요. 그이는 아마 많이 아파 있을 거예요. 알츠하이머가 많이 진행됐을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요. 엄마, 제발 그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딸 대신 안아주세요. 그이한테 말해주세요. 서연이가 정말 사랑했다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리고 말해주세요.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는 그저
서로를 너무 사랑했을 뿐이라고. 엄마, 그 일을 돌봐주세요. 제가 못한 사랑을 엄마가 이어주세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부탁드리는 마지막 소원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그이도 사랑해요. 모두 사랑해요.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딸아, 우리 딸아, 너는 마지막까지도 남을 걱정했구나. 자기 고통은 숨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했구나. 얼마나 울었을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그저 울고 또 울었다. 7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슬픔도 후회도 미안함도 모든 게 눈물로 쏟아졌다. 새벽이 밝아왔다. 창밖이 환해지고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김서방의 방으로 갔다. 김서방은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나는 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김서방, 아니, 우리 사위.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우리 사위라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사람이 내 딸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내 사위였다는 것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7년 동안 자네를 미워했어. 저주했어. 증오했어. 하지만 자네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자네는 우리 딸을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떠난 거였어. 눈물이 또 났다. 우리 서연이도 자네를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거짓말을 한 거였어. 자네를 지키려고. 자네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며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진 거였어. 그런데 나는 몰랐어. 7년 동안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내 슬픔에만 빠져서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했어. 김서방의 눈꺼풀이 떨렸다. 깨어나려는 것 같았다. 자네 자신을 용서하게. 아니, 용서할 게 없었어. 처음부터 자네는 잘못한 게 없었어. 오히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해. 7년 동안 자네를 미워했던 내가. 김서방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봤다. 역시나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자네 장모라고. 김서방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왜 우냐고 물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저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일어나서 김서방을 안았다. 처음으로 안았다. 김서방은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꽉 안았다. 우리 딸이 자네를 정말 사랑했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네를 걱정했어. 자네가 아프지 않기를. 자네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그리고 나도 이제 자네를 받아들일게. 우리 사위로, 우리 가족으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다. 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슬픔에, 한 사람은
너무 늦게 알아버린 후회에 해가 떠올랐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었다. 나는 김서방을 놓아주고 말했다. 이제부터 자네를 돌보겠다고. 우리 딸이 못다한 사랑을 내가 이어가겠다고. 그게 딸이 내게 부탁한 마지막 소원이니까. 김서방이 고맙다고 작게 말했다. 잘 모르겠지만 왠지 고마운 것 같다고. 나는 미소 지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다.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딸이 좋아하던 그 방법으로. 된장을 진하게, 두부를 큼직하게. 김서방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감았다. 맛있다고 했다. 왠지 익숙한 맛이라고. 자네가 좋아하던 맛이야. 자네 아내가 자네 위에 끓여주던 그 맛이야. 김서방이 또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눈물이 나는 것 같았다. 나도 울면서 밥을 먹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울면서 아침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나는 김서방에게 말했다. 오늘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우리 딸 만나러 간다고.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우리는 함께 산소로 갔다. 딸의 산소. 7년 동안 혼자 찾아왔던 그곳. 이제 김서방과 함께 왔다. 묘비 앞에 섰다. 김서방이 묘비를 읽었다. 사랑하는 딸 김서연. 1993년생. 2018년 세상을 떠남. 김서방의 얼굴이 굳었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단편적인 기억들이. 그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뭔가 소중한 걸 잃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다. 나는 김서방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아니야. 자네는 충분히 사랑했어. 우리 딸도 자네를 사랑했어. 서로 너무 사랑해서 서로를 지키려 했던 거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딸의 무덤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김서방이 묘비에 이마를 대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사랑한다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다. 석양이 우리를 비췄다. 따뜻한 석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 딸이 원했던 것. 김서방을 돌보고 함께 딸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7년 동안의 미움은 끝났다. 이제는 사랑으로 시작할 시간이었다. 딸이 남긴 사랑으로. 석 달이 흘렀다. 봄이 왔다. 딸의 방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딸의 옷들을 정리했다. 7년 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딸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옷을 하나하나 개키며 생각했다. 딸이 이 옷을 입고 웃던 모습. 김서방과 손잡고 걷던 모습. 행복했던 그 시절.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그저 고마웠다. 딸이 있어줘서. 그 시간들이 있어서. 거실에서 김서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옷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다. 김서방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봄 햇살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날씨가 좋다고 했다. 그리고 또 물었다. 내가 누구냐고. 똑같은 질문이었다. 매일 아침 듣는 질문.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자네 가족이라고. 김서방이 환하게 웃었다. 가족, 좋은 말이라고 했다. 순수한 웃음이었다. 어린아이 같은 웃음.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준비했다. 딸이 좋아하던 메뉴들. 이제는 김서방도 좋아하는 메뉴가 됐다. 밥을 먹으며 김서방이 물었다. 자기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냐고. 3달 정도 됐다고 했다. 그렇게 됐냐며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기억 안 나도 괜찮다고. 김서방이 말했다. 여기가 편하다고. 왠지 모르게 편안하다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딸도 이 평화로운 얼굴을 봤을까?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김서방이 다가왔다. 도와주겠다고 했다. 매일 아침 똑같은 모습이었다. 기억은 못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다. 설거지를 돕는 것을.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다. 근처 공원으로 갔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 아름다운 봄이었다. 김서방이 벚꽃을 올려다봤다. 예쁘다고 했다. 그리고 말했다. 누군가 이 꽃을 좋아했던 것 같다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억하려 했다. 분명히 이 꽃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딸이 좋아했다고. 자네 아내 서연이가. 김서방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서연이.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왜 이렇게 슬프냐고 물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고.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느끼는 것 같았다.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한참을 벚꽃을 바라봤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었다.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딸은 참 착한 아이였다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다고. 자기가 아파도 힘들어도 남 걱정부터 했다고. 그리고 자네를 정말 사랑했다고. 너무 사랑해서 자네가 힘들어할까봐 자기 아픈 것도 숨겼다고. 그렇게 자네를 지키려 했다고. 김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서방이 물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어도 되냐고. 당연하다고 했다. 여기가 자네 집이라고. 김서방이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참 예뻤다. 딸도 이 웃음을 보며 행복했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김서방이 현관을 천천히 둘러봤다. 뭔가 떠오르는 듯 했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을 먹고 김서방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약을 먹으면 졸려하는 편이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딸의 사진을 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 김서방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 두 사람 다 행복해 보였다.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7년 동안 몰라서. 7년 동안 김서방을 오해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사람을, 그리고 너도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내 남편 잘 돌볼 테니까. 사진 속 딸이 웃고 있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차를 다 마시고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이었다. 일찍 일어난 김서방은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또 물었다. 내가 누구냐고. 똑같은 질문. 매일 아침 시작되는 하루. 나는 자네 가족이라고 대답했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다. 김서방이 서툴게 계란을 깼다. 나는 된장국을 끓였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아침이었다. 밥을 먹으며 김서방이 말했다. 여기가 참 좋다고. 편안하다고. 계속 여기 있어도 되냐고 물었다. 당연하다고 했다. 여기가 자네 집이라고. 김서방이 웃었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딸이 원했던 거구나. 김서방이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내가 그를 돌보는 것.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다. 7년간의 미움과 오해를 넘어선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작. 딸이 남긴 사랑으로 이어진 새로운 인연. 김서방은 매일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할 것이다. 매일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매일 같은 대답을 해줄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매일 딸을 기억할 것이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떠나는 것이다. 우리 딸과 김서방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남은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봄 햇살이 따뜻하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고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도 시작됐다.